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복 시설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직물로 이런 자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 보시면은 좀 낯익은 장면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광화문 광장이고, 저 광화문 광장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시죠?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러면 이 장면은 당연히 작년 8월 10일에 있었던 바로 시복식입니다. 대기사 시복식. 한 이제 30년 만에 84년도 30년 처음으로 다시 이제 서울에서 강동성을 시복식이 되었는데, 바로 이 대기사 시복식이 되는 것이 또 하나 우리나라의 천주교 입장에서는 큰 이제 영광이자 자랑한 거리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 천주교회가 2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103위 성인을 이제 모시고 있고, 더불어서 제24위 복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도 각 교구에서 제2차로 10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이제 10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천주교에서 또는 이제 세계 천주교에서 10억 시설, 즉 복자를 올리고 그다음에 성인을 올리는 이 과정을 왜 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시복시도를 하는 목적은 뛰어난 덕행과 신심으로부터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이들을 공경하는 한편, 현재 사는 우리 모두 신자들이 그분들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바로 시복과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천주교에 대해서 박해나 시련이 컸던 곳 또는 그러한 시기에서는 이러한 시복 시성의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교회가 창설되자마자 바로 이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제 목숨을 바친 분들이 나오시게 되고, 그분들을 시복하고 시상하는 과정이 매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페레올 주교님이시죠. 제3대 대목부장인 페레올 주교님이 이런 이제 치명하신 분들의 그 행적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프랑스 파리아버 정부의 본부를 보낼 때 그 편지 안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이 순교자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시복시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만약 가능하다면 조선에 있는 불쌍한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고통을 받고 고생하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줄까요? 그들이 자기 형제들이 복제나 성인이 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조선자들은 비록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훨씬 더 강건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복시성의 의미라는 것은 특히 시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는 이 영광스럽게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그것을 널리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복시성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치명자들, 제가 강의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전 우리 시작부들은 순교란 말보다는 위주 치명의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즉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주 치명이고 그렇게 하신 분들을 치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이제 될 수 있는 그분들을 치명자라고 부르겠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 고난과 시련 또는 정부의 박해를 분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어조를 분자에 어조를 낮자인데, 즉 자기가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통틀어서 분난이라 얘기했고, 보통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유 박해라든가 병이 박해도 신유 분난 또는 병이 분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치명 또는 이제 분난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치명죄를 기억하고 구분의 삶과 죽음을 기록을 남기는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박해를 받아서 군날 중에 치명제를 많이 배치할 만큼 치명제에 대한 증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시복시성을 유하려는 목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증언의 진술이라든가 기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불행히도 계속해서 분란의 그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언의 기록들이 현재까지 전승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중간에 증언자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해하신 우리의 신학군주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그 가족들, 그 동료들, 또 후손들을 위해서 이어지면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시국시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학 공동체가 설립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1785년부터 이제 이런 시련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김범 토마스 같은 분이 1785년 당시에 체포되었다가 단양으로 기원하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1791년 시행 같은 경우는 진사사건, 즉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 불경 사건을 말미암아 윤지충 바울과 권성의 야고보가 전주에서 참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795년에 힘겹게 주무신님이 최초의 성교사를 들어오게 되지만 오시자마자 몇 개월 만에 다시 한번 분란이 일어나서 주무신님은 다행히 피시할 수 있었지만은 주무신님을 피시하고 나서 그분들을 주무신을 모셔왔던 세 분의 시학 선생들이 잡혀다가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고 목숨을 바쳐 치명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초창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런 치명자 행적에 대해서 당시에 조선교회 신자들, 즉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무신님이 그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당시 조선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북경리 교구장인 구배아 주님한테 보내게 됩니다. 구배아 주님이 이것을 다시 교황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보냄으로써 조선교회 사전과 조선 치명자들의 내용이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치명자에 대한 기록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승근 베드로, 최초의 세례자이자 창설의 주역인 이승근 베드로가 1789년경에 쓴 편지고 1790년에 구배아 주교한테 보낸 편지 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배아 주교가 자세한 그런 편지들 다 조합 정리해서 1797년에 당시 사천 대목부장인 마르틴 주교에게 보낸 편지가 역시 유럽에 전달됨으로써 초창기 치명자들의 행적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승훈 베드로가 쓴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그림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승훈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이벽 요하야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불행히도 1785년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 말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공동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대신 다른 두 사람을 하여금 자신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이 바뀔 때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체포된 지 1년인 1785년에 잡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1786년으로 보입니다. 가을경에 술을 거두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천주교의 복음을 믿다가 목숨을 잃은 분에 대한 최초의 계류입니다. 누군지 진정이 가시겠죠? 누구시죠 이분이?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죠. 바로 김범 토마스 라는 기록이 이승훈 편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배아 주교 북경 교구장님이 1797년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 안에는 이승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교회의 창설 과정, 그 다음에 여러 시련과 고난, 그리고 1797년 당시에 주모 신님과 조선교회 사장이 다 자세히 적혀 있고요. 그 구설을 통해서 이 윤증 바오로라든가 벌써 야고보의 치명 사실, 그 다음에 뉴엘 바오로의 치명 사실 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처음에는 이탈리아로 번역돼서 교황실에 보내졌다가
1820년이 되면은 이것이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책으로 발간됩니다. 이 책이 유럽사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많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또 조선 천주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조선교의 상황과 치명자들의 행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01년에 대규모의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박해가, 즉 군난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년의 군난입니다. 이 군난 당시에 주모 신문을 비롯한 많은 교회 신자들이 참수를 받아 순교를 하시죠. 치명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이런 대대적인 이제 군난을 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무신 돌아가실 당시에 주무신님 시신도 찾지를 못했죠. 그 뒤에 앵글주라든가 다른 이제 파리아방 정계 성사분들 같은 경우는 신자들이 그 시신들을 찾아다가 현재까지 그 유해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그 주무신 같은 경우는 신자들이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무신님을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 속에서 주무신에 대한 행적도 이제 자세히 알려지지 못하게 되는데 대신 주무신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소식을 듣던 광안소 골룸바 회장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입고 있던 치마 조각을 잘라서 그 비단 치마 조각 위에다가 붓글씨로 주무신님의 행적을 기록했다 합니다. 그 행적을 기록했고 그것을 달신에 맡겨서 이것이 나중에 조선교회의 그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제 그 뒤에 이 신자가 이 비단 조각을 잘 보관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조각이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볼 위해 이제 비만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주무신모님 돌아갈 당시에 행적을 기록한 것이 있었지만은 불행히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혼란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가족한테 그걸 위로를 하고 자신한테 치매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순희 누갈다의 편지입니다. 381년 당시에 동정보를 유명한 또한 이 누갈다의 그 오빠인 이용도 가로라든가 아니면 그 동생인 이경 가오로 편지도 현재 남아있어서 이 남매의 편지가 절절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난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무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료 치명자들의 그 행적을 기록에 남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중 일부는 불행히도 남아있지 않지만 또 많은 사람 노력에 의해서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그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당시에 그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황사영의 백서입니다. 황사영의 백서는 이제 유명하죠. 1801년 당시에 서울에 있던 황사영은 체포를 제천 변론에 숨어들게 됩니다. 숨어 있으면서 당시 국교 교구장 앞으로 조선교의 사정을 알리고 조선교의 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비단천에다가 이제 1만 자 넘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백서입니다. 이 비단 백자에다가 이제 편지 서자죠. 백서를 적였는데 이 백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당시 조선교회 사정, 즉 1784년 이승문부터 시작되는 조선교회 사정과 그 다음에 1801년 당시에 그 황사영이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들었던 내용들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그 초창 20년에 이제 군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이제 적어서 북경 교구에 제작을 했지만 불행히도 이제 그것이 발각돼서 백서를 보여주지 못하고 황사영은 체포되어서 나중에 의금부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능처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명을 하게 되고 그 백서는 의금부에 의해서 정부에 압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이 백서에 대해서는 원본을 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 필사본만이 이제 남아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필사본은 교회청에서 정리한 게 아니고 당시에 유자들이
또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이 백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을 해서 글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이교의 벽이편을 보게 되면 이 벽이라는 이제 이름 자체가 사학된 것을 거짓된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사학된 거짓된 것은 바로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그 책 속에 황사의 백서의 내용이 실리게 되고 이것이 1859년에 W 주교가 이 백서를 벽이편을 통해서 입수하게 됨으로써 청구 천주교에서도 백서의 내용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W 주교가 이 내용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이제 프랑스로 보내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중에 백서는 1894년에 아주 우연치 않게 그 미첼 주교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894년이면 이제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죠. 과거경장, 과거기업. 즉 당시 조선이 이제 근대적 국가체제로 이제 변신하기 노력할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제 관료기구라든가 국가기구를 개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기록들도 대거 정리해야 되는데 때마침 의금부의 기록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당시에 소각됩니다. 역시 백서도 거기 안에 정말 보관되어 있다가 소각들을 이용해서 때마침 거기 공개했던 사람들 중에 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딱 보고 나서 이 백서의 원본을 가져다가 미디어 주교한테 바치게 됩니다. 이 원본을 바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미디어 주교가 이 백서를 이제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1925년에 79기의 이제 복제가 시복될 때 그 기념으로 이 원서를 로마 교황청한테 기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은 현재 로마 교황청에 있어요. 그리고 몇십 년에 한 번씩 특별할 때마다 우리나라 와서 빌려와서 전치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백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백서의 원본 내용은 사실은 1890년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핵심의 내용들은 이런 한문 서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치명적 기업들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뭔가 지어지는데 그것이 결국 쉬운 과정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텔 주교가 백서의 내용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1925년에 가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보게끔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잘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대규모 박해를 주도했던 정부도 이 천신대를 체포하고 시행하는 데 관련해서 수많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천주교가 당시 그 외국과 결탁된 사학과 중도를 받기 때문에 이게 국사범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범이 아니라 특별히 의금부에서 이제 신문하게 되고 그 의금부 신문 내용은 수완급 국원이 아니라 책에 따로 정리되는데 이 책에도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 신문 기록을 따로 모아놓은 기록 중에 사학 지휘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록들이 관찰사로 나오는 기록들인데 기록들은 관찰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선교사분들도 이 기록들을 입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은 나중에 갔어야, 즉 일제 강점기 이후에 주소왕조 열려 다음에 가서야 차츰 개방이 되어서 20년 이후에 가서야 이 기록들을 입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01년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그 분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조선교회가 재건하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조선교회가 재건을 이제 완료하고 그 신자들을 북쪽에 보내게 됩니다. 1810년경인데 그때 신자들은 이 편지를 교황님과 북쪽 주민한테 두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편지가 바로 이제 교황님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이게 원본이 현재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좀 짧아요. 대신 국정교구님한테 보낸 편지는 상당히 깁니다. 원본 남아있지 않고 필사본만 남아있고요. 그것도 다 정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중요한 뭐냐면은 이 국정교구 보낸 내용 중에 당시 신발령 당시에 그 군난 상황과 치명자들에 대한 명단과 약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중무심리를 비롯해서 강화수 블러마라든가 자약종 아홉수 같은 분들의 약정이 이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국정교구는 이것을 이탈리아로 번역해서 교황청에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책으로 발간되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게 책 제목이 감동적인 서한집 신편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16세기 이래로 예수를 비롯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선교를 할 때 선교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지를 계속 유럽에 보내야 됩니다. 그 편지들을 이제 엮어서 책을 계속 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감동적인 서한집이라는 시리즈물이에요. 그게 한 20몇 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나오다가 예수회가 이제 중국에 잠시 해체됩니다. 해체될쯤에서 이제 발간을 이제 멈추다가 새롭게 발간되는 게 그 신편이 바로 감동적인 서한집 신편입니다. 요 내용은 주로 이제 파레마 정교회 신부님들 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5권인 1820년도 판에 바로 신묘 서한과 앞서 얘기했던 구베 주부님의 편지 2통과 짧은 통 하나 더 있어요. 2통과 신묘 서한 3통이 바로 이 신편 안에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됨으로써 당시에 특히 프랑스에 있는 선교사분들이라든가 프랑스에 계시는 한국 천주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이 책을 쉽게 구해봄으로써 조선 천주교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조선 천주교에 대한 선교사였던 소명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구리게르 주교라든가 앵베르 주교 이분들이 다 이 책을 통해서 조선교회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조선교회 거룩하신 이제 치명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조선교회에서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선교 소명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 천주교의 치명사정이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기록들 남게 되면 언제부터냐? 그것은 화래 예방 정교회 선교사분들이 조선에 들어온 다음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31년에 조선 대목부가 국정교회를 갈라져 나오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화래 예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조선교구, 조선 대목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36년부터 이제 본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선교사분들은 자신이 목격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은 신뢰들의 체포, 신문, 치명 과정을 편지를 써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신학 선조들과 연락을 해서 그 신자들한테 그분들이 왜 체포되고 어떻게 갇혔게 되고 어떻게 신고하는 내용을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라라고 해서 수경식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분이죠. 신태보 베드로. 이번에 이제 복자되신 분인데 이분은 1827년 당시에 체포됐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은 사형 집행이 연기되는 바람에 장마치 12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193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감옥에 가실 당시에 세아탄 신부님이 그 소식을 듣고 신태보 베드로한테 지시를 내린 거죠. 당신이 이제 신앙 때문에 잡혀와서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이때부터 해왔던 모든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라 라고 신태보 베드로가 그 기록을 남기게 된 곡 중에서 그 기록을 입수해서 그것이 성경에 입력이 됐고요. 그래서 비록 그 원본 남아있지 않지만 그 수기의 프랑스어 번역본이 WG교의 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신태보 베드로가 복자되게 됐는데 또는 당시에 그 회사를 알게 되는데 아주 핵심의 사례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명자들의 행적들의 이런 기록이 차츰차츰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38년도 말부터 이제 그 군단의 조짐이 일어나게 되는데 39년대 그 유명한 기해 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2대 조선 대목의 앵베르 주군은 이 군단이 결코 쉽게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단 사업이라든가 군단을 통해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어떤 선회관을 가지게 되면서 그 38년도 그 말부터 일치 형식으로, 즉 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제 뒤를 얘기하다 목표 얘기를 적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앵글의 주교의 이제 서한인데 그것이 제목을 어떻게 적었냐면은 1839년도 조선의 소월 막계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온 앵글의 주교 서한에도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신 것이 앵글의 주교님의 유필본입니다. 손으로 쓰신 본이죠. 이같이 이제 중요한 사정을 일일이 다 쓰셨는데 쓰시다가 이분이 앵글의 주교님이 처음에 서울에 계시다 쓰시다 나중에 너무 그 분단이 이제 다가오니까 6월달쯤에 그 경기도 남해안에 있는 상계라고 하는 곳, 지금 아마 가난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쪽 피시하시는데 그 피시하면서도 계속해서 신뢰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을 계속 적어나가시다가 그 7월 말쯤에 그 8월 초쯤에 앵글 주님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고 대신 기록이 이제 중단되면서 대신 그 동료 그 선교사들 아니면 신자들한테 내가 그걸 잡혀가지만은 나 대신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나가서 기록 남겨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필편지는 단국에 피시했던 모박 신님, 그다음에 산타 신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모박 신님, 산타 신님도 스스로 나가서 체포되시거든요. 그때 이 편지들을 또 신자들에 맡게 됩니다. 이 편지에서 이 빌번이 신의 소유에서 나중에 국정노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마커를 통해서 유럽에 가게 돼서 이 편지가 화례 예방 정부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번의 이제 그 원본은 현재 화례 예방 정부의 보문서관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지를 이어받은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처음에는 앵글의 주교의 이제 그 복사이자 이제 그 제자였던 정화성 마오라든가 현기의 베르디에 부탁했는데 이분도 곧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다시 형님의 동생이었던 천성문 가로라든가 최영수 필포가 이분들 기회 그녀 때 살아남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다음에 그 기록들을 계속 이제 수집해서 기록 남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기회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대 주님이 이 기회일기 필사본을 구해서 이렇게 활자본으로 찍어내시게 되는 거죠. 이 기회일기는 앵글 주교의 이제 보고서와는 좀 형식이 다릅니다. 앵글 주교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일기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 기회일기는 그게 아니라 치명자별로 약정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 해놓고 그분들의 생일을 듣고 마지막에 언제 돌아가셨다까지 다 이런 행적별로 치명자별로 정리한 것이 바로 기회일기다라고 하고 이 기회일기는 이 기회일기 안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기회일기 나중에 발견될 당시에 이 책이 완전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신자들이 피싱할 때 책을 어떻게 숨기냐면 땅속에다 파서 이제 숨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땅을 팠을 때 책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책도 딱 한 번만 이제 보였는데 앞표지 몇 책이 날아가고 없어지고 뒷표지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기획이 몇 부 있었는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획이는 78명의 선교자, 치명자의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앵글의 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기일기를 어떤 가해했던 모든 분들도 나중에 다 위주 침해했다는 겁니다. 앵글의 주교도 본인이 작가로서 침해했던 것처럼 정화상 마오로 한글 베이스뿐만 아니라 천성무 가로도 1846년에 김대호 신부님과 함께 이제 침해하시고 최영수 필리프도 1841년도에 체포되었다가 매를 맞아 돌아가시거든요. 즉 이 기록했던 분들이 바로 치명자를 저희도 우리 바로 치명자였다. 즉 침해하셨던 분들이 치명자의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 바로 앵글의 주교라든가 주교의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기회의 특징이자 향촌주기의 또 하나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치명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기록하면서도 남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 평소에도 늘 언제 자꾸 체포되어서 신앙을 증거하고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감수했던 사람들, 또는 즐겨서 그런 기회 오면 내가 즐겨 나가서 받겠다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 남길 때 남다른 아마 이제 느낌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미뤄진다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다음에 김대호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침명하셨으니까. 네, 1845년도에 김대호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치명자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면서 당시 현성과 관료에 도움을 받아서 주로 기엘기회를 이제 창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거 신부의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역시 조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즉 조선의 창설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교 기해 당시에 군단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여기 이제 그림이 이제 보시겠지만은 그림도 그리셨어요. 당시에 그 선구사들이라든가 신녀들이 받은 형벌의 그림들을 편지 안에 다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 보면은 선구사가 어떤 모습으로 세암태에 끌려가는가에 대한 그림도 그리셨죠. 좀 아이러니하게도 김대호 신부도 바로 이 모습으로 세암태에서 끌려가셔서 참수 치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김대호 신부님이 성화를 했는데 다만 이 김대호 신부님 같은 경우는 당시의 사정상 왜냐하면은 김대호 신부님이 이 기록도 남게 되지만 당시에 페럴 주님 3대 대목의 페럴 주님 상에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 때문에 이분이 기엘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나발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 33명 분만 번역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기회를 물었는데 그래도 이제 신부님이 상에 가셔서 페럴 주님 모셔오고 또 그 다음에는 양지로 가셔서 또 사목 활동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황해로 와서 또 활동하시다가 잡혀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록을 남길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김효 신부님의 기록은 딱 여기서 멈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선교사들의 손을 통해서 역시 이제 유럽을 거쳐서 현재 이제 프랑스로 이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속 기록이 축적이 되는데, 쌓이게 되는데, 이 기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국시성을 정확하게 목조로 한 것이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시국시성 자체를 이제 목표로 해서 기록 남기게 되는데, 그분이 아까 했던 것처럼 바로 페럴 주님입니다. 페럴 주님은 아까 했던 것처럼 시국시성 자체가 고통받고 있는 주도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 기록의 그 작업에 이제 전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46년의 9월에 제일 먼저 기해밖의 신구제 행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기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내용은 기해일기 중에 몇몇 분을 제외 나머지 72명의 기록과 또 거기 없던 여기 부산 성지에 이제 기셨던 바로 김성 안토니오의 기록을 첨가해서 모두 13명의 기록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나머지 분들을 왜 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분을 뺐을까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특히 다 마찬가지인데 그분들 중에서 이분을 왜 뺐을까 하는 분이 바로 이성래 마리아 같은 남편이었던 친구모 프란치스코는 기록에 당연히 기록하셨거든요. 페레주의가 번역할 때. 그리고 기엘기도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페레주의님은 이성래 마리아는 뺐었어요. 왜 뺐을까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 자식에 대한 어떤 모성 때문에 한 차례 배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성래 마리아가 15시나 번역에서 다 빠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서 이번에 그 이사의 15대 이분이 복제가 되셨던 뒤늦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분을 빠졌다, 6분을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외에 이성래 마리아 외에도 조 바르바라든가 아니면 치이드 필리포 이 막달레나 그 다음에 현성분의 아내였던 김데레사 그 다음에 성경수 안드레 같은 분들은 빠져있다. 6분은 빠졌다. 그래서 78 빠지면 72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하면 1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럴 주님이 이 기록 한참 이제 정리할 당시에
브레인도 김대호 씨님이 잡혀서 치명을 하시죠. 현상 치명했기 때문에 곧 이어서 병원론에 있었던 1932에 있던 피명제 기록도 역시 이번에 새롭게 프랑스어로 기록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호박의 승리 행적인데 이번에 9분. 그래서 합치면 몇 분이죠? 82명의 기록을 이제 번역해서 당시 한국에 있던 채무 부지한테 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나서 이것을 내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당신들이 번역하시라고 지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채역 부제랑 그다음에 멘트 신부님 이 두 분이 한문 앞에서 이 82의 기록들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7년 4월까지 번역을 완료한 다음에 이것을 화레야망 정교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보낼 목적은 아까 했던 것처럼 시국 신앙을 위해서 라틴어로 번역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847년 10월에 로마 교황청인 교황청 예부성, 지금 이제 시정성이 따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부성에서 이제 시국시도 절차를 밟거든요. 그래서 예부성에 정식으로 이분들을 시복해달라라는 수업 절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토를 거쳐서 1857년도 9월 24일에 이분들에 대해서 가정장, 지금으로 하면 한국이 조회하게 되는 건데 가히 공급할 만한 그런 뜻이죠. 가정장을 선포하게 되고 시복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57년도부터. 그 다음에 이제 64년도 66년도에 걸쳐서 교황청에서 조선교구에, 조선대목구에 당신들이 교구에서 차고에서 시국조사를 해라 라는 위임장을 보여야 됩니다. 불행히도 당시에는 이제 곧바로 병인년의 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시국조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기록은 82분을 보냈는데 가경자 몇 분이 가경자 되셨죠? 3명. 1명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갑자기. 근데 이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 착오가 있었어요. 원래 82인데 그 중에 1명이 중국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아마 다음 이제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83일을 이제 1년 번을 매기거든요. 1번부터 83번까지. 그 중에 16번에 경마리아라는 분이 계세요. 이 경마리아가 실제로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사실은 29번에 있었던 박흔아기 마리아라는 분인데 사실 그분인데 잘못 들어가서 3번이 더 이제 중복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게 원래는 페르 주님이 쓰셨던 번역했던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박기순 루치안 그분의 박기순이라고 하는 이제 순리자가 있는데 치명제인데 그분과 이분이 자매세요. 자매인데 기록할 때 박기순 그분하고 그 밑에 바로 이 언니인 박흔아기 이제 마리아의 기록을 같이 한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박기순하고 그 밑에는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형 마리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그 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자매 간에도 형이라고 했어요. 언니라고 하지 않고. 사실 우리말로 하면 언니 마리아인 거죠 사실. 그런데 이 기록을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이 글을 마치 이제 원래 K로 시작돼야 되는데 형 H로 시작돼야 되는데 이 H가 마치 K자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데 K가 되니까 이제 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니까 이게 성인 줄 알고 성씨고 그러니까 경마리가 된 경마 딱 생긴 걸로 된 거예요. 그렇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H와 K가 이제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83이가 된 겁니다. 83에서 이제 강민 선포를 83이 선포하고 나중에 보낸 거죠. 그래서 82인데 83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참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성물 실수하고 또 그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걸 판독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국시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도표를 보면은 참
보기 참 쉽죠. 이렇게 보내서 이런 과정을 전개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과정이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반바퀴를. 즉 두 대목의 필요의 주교가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내는데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신자들이 이거를 품속에 안고서 우주를 통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동의 대목구 당시 많은 대목이 가서 편지 전해줘요. 대목구를 거기서 다시 요동의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이제 마카오나 홍콩으로 보내는 겁니다. 홍콩에 오면은 몇 달 걸리죠.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거기 있던 체험 부자 메트 스님이 그걸 또 열심히 이제 라틴어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프랑스로 보내는데 그 과정이 이 과정 사실상 프랑스 선교사분들이 두세 온 과정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홍콩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인도 여행을 쭉 거치죠. 그 다음에 희망봉을 돕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수에즈 문화가 아직 개통이 안 돼 있어요. 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도착한 걸 확인해서 다시 로마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거치기 때문에 수개월에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배가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못 가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제 이 몇 달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15기 정식으로 시작됐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뭐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이제 비행기로 보내도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페레 주님이 이제 번역을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신명제에 대한 기록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최영훈 신님이 이제 1849년에 들어오시게 되죠. 오시게 되면서 사업하려는 바쁘시지만 그 팀이 신명제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써서 다시 보여야 되는데 특히 1851년 당시에 보낸 편지는 뭐냐면 이 편지 안에는 바로 자신의 부모였던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성례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행적들을 다 기록했는데 이것이 최영환 신부님의 이틀 본 편지예요. 잘 보이시지 않지만 굉장히 빡빡하죠, 내용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힘들고 또 물적 거의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써야 됐어요. 그래서 편지에도 그냥 이렇게 조금만 글자로 그냥 빡빡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 사람들은 잘 봐도 모르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아까 든 최경환과 이성례 마리아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기록이 나중에 아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로마와 병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나중에 최경환이 시험되는데 중요한 자료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일부러 제가 따와봤는데 좀 확대시키겠지만은 여전히 잘 모르시겠죠.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저도 잘 못 보는데 제가 보니까 숫자가 보여요. 보면 여기 1839가 보이십니까? 39.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 이게 12자고 12. 12 앞에 12.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필기체인데 이게 세프템브리스 라틴어로 9월입니다. 즉 9월 10일 날, 1939월 10일 날이 무슨 해냐 바로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옥중에 돌아가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이게 35, 36인지 하는 숫자도 보이죠. 이게 36세 나이에 가로 돌아가신 내용이 바로 요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편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세업신문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전달돼서 시국시국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조선 대문구 차원에서도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 두 분 주부님인데 누가 누군지 잘 헷갈리시죠? 이게 이제 한 분은 배려해 주고 한 분은 답을 주게요. 구분이 갈까요? 누가 배려 누가 답을인지? 똑같이겠죠 사실 우리들이면. 근데 보게 되면 이분이 배려 주인님이고 또 이분이 답을 주인님입니다. 근데 배려 주인님이 이제 1856년도에 조선에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오시자마자 이제 당시에 다블유 신부님인데 님한테 15키서에 필요한 기록의 이제 수집과 기록을 다블유 주교한테 전달을 시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시오라고 해서 다블유 주교님이 50년대 주교 되시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몇 년간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록이 뭐냐면은 58년도 59년대에 기록한 주요 승리의 약전이라는 기록과 또 하나는 기록이 1856년에 만든 역사 비만기. 이 승리의 약전은 그야말로 순교자, 치명자별로 약전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비만기는 그야말로 역사, 우리 조선 천주교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당시 W주교가 계셨던 그 시기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 비만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달래 신부님이 이제 조선 천주교회사, 즉 지금 한국 천주교회사를 쓰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이 약전이 또한 이번에 특히 대의사의 이제 복자 되신데도 이 기록들이 결정적인 기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들 저희들 프랑스를 보이게 되는데, 불에도 이 기록의 원본에 해당되는 이제 최초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료들이 W주교의 당시에 이미 1960년대 당시에 화재로 다 불타버립니다. 원본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이 프랑스 번에 이제 프랑스 번역본이 프랑스로 받고 또 이제 이상한 게 이 프랑스 W주교가 쓰신 유필본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견되면 큰 이제 사건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마상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W주교님이 쓰신 거를 다시 정수해서 쓰신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오면 보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회로 종이에다가 새로 이제 정수한 겁니다. 이 정수한 이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 필사본 그러니까 W의 번역본도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W가 보셨던 자료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그 프랑스 번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을 해서 시국시성의 주요한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병인 군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국시성이라는 게 다 멈춰졌죠. 그리고 나서 1870년대 이후에 가서야 파레와 정두신님이 다시 들어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시국시성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1882년도에 당시 불랑 주교님이 시국시속을 이제 하게 되는 시국시속이 보게 되면 일종의 재판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즉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관이 있고 해서 실제로 증인이 나와서 재벌처럼 선서를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기록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시국수석도 시국재판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할 때 유임 판사와 그다음에 공중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미텔 주교님, 당시 미텔 신부님이 유임 판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베르 신부님, 보통 김보로 신부님 많이 알려진 대구 권당의 이제 대구 교구의 같은 기틀을 잡은 신부님인데 이 두 분이 이제 당시에 시국 재판을 이제 담당하실 분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5월 10일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교황청 시국 재판이 시작됩니다. 즉 교황청에서 교구를 위임한 시국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 10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83년 3월부터 이제 증인들을 소환해서 이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을 청취하게 되는데 이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치명자들의 가족, 그다음에 치명자의 동료, 또 치명자를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들었던 내용들을 다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증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신부님이 이제 교체가 돼요. 미텔 신부님이 프랑스를 귀환을 하셨기 때문에 포항 신부를 교체되고 87년도까지 장차 4년 동안 이어진 다음에야 모두 102번에 걸쳐서 재판을 열었고 그 다음에 모두 42명의 증인이 와서 선서를 하고 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 기록이 바로 기회병원은 10억 재판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본 기록이고요. 이것이 현재 절투선에 남아 있습니다. 원본이. 그 다음에 요거를 영인한 것이 한국교회장부에서 영인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기회병원 밖에 승부자 지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고 각출한 것이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기회병원 승부자 시국 재판론이죠. 이 원본은 현재 절서에 보관되어 있고, 한자에다가 붓글씨로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선교사의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맹세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로 또 라틴어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가만 보시면은 제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책은 병의 순교자 목표 중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기회병호 밖에 순교 중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기회병호 순교자 시국 재판으로 다 달라요. 좀 이상하죠? 왜 다를까? 같은 책인데 사실은 이 책에 정확한 제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쪽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회병호 시국 재판 기록 정도 돼야 되는데 남아있는 기록은 이제 이 기회병원에 대한 해당된 내용인데 제목에는 나중에 병의 순교자라고 잘못 붙였어요. 잘못된 기록, 잘못 붙인 거죠. 사실은 누가 정리할 때 잘못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목표 중문이라는 말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제목은 뒤에 잘못된 제목이다 라고 해서 한국교회연구소에서 이제 연기할 때 기회병원 밖에 순교 지원을 하고 옆에 부제로서 15제권을 붙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역점을 낼 때 이 책의 성격에 가장 맞는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병원 순교자 15재판독이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다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두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기록이 완료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록을 다시 교황청에 보내게 됩니다. 1899년에 15조서를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르장들 신부님이 이분이 이제 이 당시의 기록들, 특히 15세기에 한글로 되어 있는 기록들을 다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801년에 이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검토하게 되시는데 이 검토할 때는 드망주 신부님, 나중에 대구 대목구의 초대 대목구장인 드망주님이 이분이죠. 이분이 다시 이제 기록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1905년에 가서 모든 기록들을 다 로마 주재, 로마에 있는 파레마 정교육 대표부에다 보내게 됩니다. 이 대표부가 실제로 치부 절차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부가 1906년에 가서야, 3월달에 가서야 교황청 내구성에다가 모든 기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서야 이때 가서야 이분들을 복제로 올려주세요라고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839에 돌아가신 분들 또는 1840에 돌아가신 분들 46년을 쳐도 15기 들어가는 장차 몇 년이 걸린 거죠? 60년이 걸린 거죠. 15 이제 기회로 따지면 67년, 그죠? 67년이 걸린 거죠. 67년이 돼서야 15개 이제 절차가 이제 건의 절차가 완료가 됐고 15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억을 절차를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보성에서 이제 다 조사를 해서 2010년도에 절차가 다 적법했다라고 이제 확인하고 교력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순교자들에 대한 심사, 즉 이 지병자들의 생애가 과연 모범적이었느냐 또는 이 순교 자체가 순교라고 하는 어떤 치명을 하는 교회에 정하는 순교라는 것의 형식과 여기 맞느냐 또는 이분의 평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것도 몇 년 걸렸죠? 한 8년 걸립니다. 교황청에서만 심사하는 데가. 그리고 나서야 21년도에 대해서 회의를 결정할 때 회의도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앞서 예비회의가 있고 예비회의에 앞서 전 예비회의가 있는 거예요. 세 번 회의를 걸쳐야지만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전 예비회의를 마치고 기록 제가 모태를 냈군요. 22년도에 이제 예비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그 승교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 뭐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15 재판록이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되면은 조선 측에서 조선 대목고 측에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게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일제시대가 되니까 조선에 있는 기록들이 다 이제 개방되기 시작해요. 때마침 이결 주교님을 아시고 나서 관찰 기록들을 이제 대표적인 생정 얘기 같은 것인데 이것을 당시에 목사기가 없잖아요. 어떡하냐? 가서 이제 그 필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총독부에서 아무나 이제 들어보지 않습니다. 허락을 하면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이제 그 기록을 본 다음에 그 체크를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체크한 다음에 전문 필사가 있어요. 지금 목사기처럼 필사락을 다
다 복수해 준 다음에 그 화해를 돈 주고서 가져오는 것. 그 과정을 미델 주인님이 손수 직접 손덕부 도서관 이제 예전에 창경궁에 있었던 장사가의 집에 가서 한 2달 동안 가서 매일 가서 도시락을 가서 일일이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체크하고 다 복수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또 그 기록을 다 이제 번역을 해서 로마 교황청으로 보낸 겁니다. 그 일부 내용은 이제 뒤에 보는 것처럼 홍콩에 또 번역을 또 하세요. 원본은 다. 그리고 일부 핵심 내용은 로마 교황청으로 해서 이런 추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라고 보낸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1924년도에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비오 11세 참여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문제가 터지게 돼요. 즉 79위 중에 82위 중에 관찰서라든가 비교하는데 17위에 대한 17위의 승사실이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조사해봐라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열게 돼요. 그래서 남 17명 중에 다시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주에 제가 이제 다 17명의 이제 명단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 중에 찾다 못 찾은 3명. 정아가서라든가 한안나돌 김바바 이 3명 같은 경우는 결국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찾기 때문에 그래서 82위가 79위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가장 사실은 시국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적심사입니다. 기적심사. 기적심사는 이제 의료적인 것까지 다 통과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적심사라는 게 사실 싱겁기 때문에 이 광면을 청을 해요. 그래서 승교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광면을 받아서 됐고 그 결과로 1925년도 6월 2일에 가서야 교황의 교령으로 79의 10억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5일날 드디어 로마 성 베드로 성전에서 이제 성대하게 79의 10억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10억 당시의 사진인 겁니다. 20 당시.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10억 기념화가 로마의 성당 안에 벽화를 그려져 있죠. 당시의 특징이 있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왼쪽에 이쪽 부분은 다 남자고 이쪽은 다 여자예요. 옛날에 남녀 유별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시성화에서도 설사 구부라해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미사 올 때도 그래서 병풍을 치거나 한방에 때는 휴장을 쳤습니다.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주교가 오히려 더 철저하게 남녀 유별이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화까지도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거룩한 이제 그 10억씩이 바로 당시 미델 주인들을 비롯한 많은 주원대목부의 신자와 성자도 참여해서 같이 즐거움을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을 25년 장관 세월에 거쳐서 거의 이제 몇 년이 흐르는 30년이 돌아가셨으니까 60년, 86년 만에 복제가 되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제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뒤를 이어서 병인의 승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이제 하게 때 저 자세하게 나누겠고요. 기본 절차는 비슷합니다. 즉 기록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10억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병인 같은 경우는 두 차례서 10억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1차는 1995년부터 1900년까지, 그 다음에 2차는 1927년, 28년까지 두 번을 거쳐서 10억 심사를 하고 그 기록들을 아래와 같은 역시 재판 기록을 통해서 남기게 되죠. 역시 이 재판 기록도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추후로 이제 역사정보실로 이제 번역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거치면서 사실 처음에는 26명이었어요. 29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역시 기록이 부실하다 해서 3명의 일반 평신도 신자가 탈락을 해서 26명 됐다가 최종 단계에서는 프론테 신부님과 푸테볼라 신부님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24명이 통과해서 1968년도 10월 6일에 역시 로마 메드스의 성전에서 10억씩을 거행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진이죠. 보통 시대가 다르니까 이제 컬러 사진이 있죠. 역시 그걸 기념하는 이제 기념화가 역시 로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이죠. 기록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79위, 박사 24위가 모두 몇 명이죠? 103위가 복자가 되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희 순교자 같은 경우도
186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10억 되는 때 몇 년 걸렸죠? 100년. 100년이 걸린 겁니다. 바로 이런 기나한 과정. 즉, 이분들, 신앙 선수들이 이제 신앙을 지금 도와주셨는데 이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전하고 남기고 가야 또한 역시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책을 기록 남긴 사람들 역시 그 많은 분들은 그분들 역시 유지심의 길을 걸었고 또 살아남았던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의 가족이라든가 동료, 지인, 후손들이 자신이 목격했던 또 증언했던 것들을 저해졌던 것들을 증언함으로써 이 기록들이 남아서 결국 이분들이 바로 시각되고 시각되는 밑그림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역시 그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핵심 기록 중에 하나 바로 기회병호 10억 질펀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고난과 시를 그날 치명자 그것을 또 역시 수많은 시를 가져서 그걸 남긴 분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 공부하고자 10억 희생을 했고 그것이 현재 멸류로서 백사의 성인과 백이사 보기를 우리가 호시했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었던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